아까 그 주제와 좀 이어가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을 이제 저희가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거북선 발언은 그러니까 치적이라더니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이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의 HMM 부산 이전이라든지 커피 원가 120원이라든지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 발언들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것도 이제 변호사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위사실 공표입니까? 이 중에 이제 HMM 부산 이전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는 좀 문제가 클 것 같아요. 네. HMM 부산 이전은 이전한다 뭐 이것도 문제지만 본인이 이 직원들하고 다 얘기가 됐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일산대교 통행료 같은 문제도 본인의 업적처럼 얘기를 했지만 전혀 다른 얘기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커피 원가 120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비 사업을 내가 했다라는 게 문제가 될지언정 커피 원가 120원은 본인 지식이 착오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허위 사실까지는 될지는 봐야 되는데 이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국가 부채를 올리면 그게 뭐가 나쁩니까? 국가 부채 올리면 무디스 신용 정보에서 바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호텔 경제학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 박민영 대변인님도 선대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재명 발언 하나를 오전에 들은 거를 대응하려고 오후에 쓰고 있으면 오후에 또 이상한 말하고 밤에 쓰고 있으면 다음날 아침에 또 이상한 말하고 이게 저는 사실 지난번 사회토론회에서 국가 그 부채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많이 빠바바바방 터지다 보니까 오늘도 무슨 뭐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있잖아요. 그 주제 뒤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걸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의미가 없고 그냥 이 자체로 요즘 알아서 밈이 돌아갑니다. 밈이란 쇼츠 영상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커피 원가 120원은 이제 너무나도 이슈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국민분들께서 또 피곤해 하시니까 길게 이제 다루지는 않겠지만 커피 원가 120원 터졌을 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닭을 파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이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업종 전환이 또 쉬운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포커스가 안 되고 원가 120원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만 이제 좀 집중이 됐었는데 저는 커피 원가 120원 봤었을 때 아니 업종 변경이 이제 마음대로 해준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쉬운 걸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부정선거. 사실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안 담는 단어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부정선거 관련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이재명 후보의 이제 문제되는 발언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투표는 이제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한 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을 조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부정선거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자신이 어떤 패배했던 선거나 경선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론을 설파를 했던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걸로 선관위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SNS를 콕 집어서 유감 표명까지 했던 사안이에요. 네. 보도 자료까지 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이 국정원의 댓글 조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그런 과거 이력을 먼저 끄집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영화 본 거를 대신 해명해라.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아니 당신도 과거에 그런 주장을 했었지 않느냐라고 되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 이재명한테 이런 부정선거 프레임을 씌우냐고 억울해하는 굉장히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당 내에도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경선 떨어진 거에 대해서 부정경선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었죠. 사기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부정선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가 패배한 경선이건 선거건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부정선거라고 하면은 네. 지금 두 사람 다 자기들이 부정선거론자면서 상대방을 부정선거론자라고 비판을 하는 이런 좀 자기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얘기하는 게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구심들에 대해서 과반 가까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 선관위가 책임감 있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증하지 않겠다라고 비켜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이건 충분히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해볼 법한 주제라고 보는데 아예 이걸 음모론으로 몰아세우거나 있다 없다 이분법으로 다루는 것은 이건 문제 해결에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먼저 하자면 한동훈 전 대표는 민심에서도 졌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선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후보 관련돼서 부정선거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재명이 당시에 올렸던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같은 SNS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했던 공식 자료 이걸로만 알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사료를 보려면 개혁신당 관계자들의 요즘 SNS 들어가잖아요. 영상을 그렇게 많이 찾아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자가 그 2017년 이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온갖 방송에 나가서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100% 부정선거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일관되게 해왔어요. 그 영상을 제가 좀 신기할 정도로 이런 걸 더 어떻게 찾지? 라는 정도로 많이 찾아놨기 때문에 또 이거 말고도 아까 말한 뭐 여러 가지 그 이재명 후보자의 거북섬이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긴 지금 개혁신당에 속해 있던 전 경기도의원 등의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참고할 건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그 이재명 후보의 2017년 발언 그 SNS 글을 이제 자료로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료가 좀 넘쳐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또 이재명 후보의 이제 발언 중 하나가 정말 논란이 됐던 게 아주대 찾아서 한 발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변호사님께서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우선 이거 변호사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이게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법으로 민간인이 이제 맡거나 군 출신이면 제대 후 7년이 지나야만 국방장관이 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네. 제가 실제로 이 미국 국가안전보장법을 좀 이제 원문과 번역본 둘 다 좀 봤는데 이게 몇 조인지 혹시 아세요? 저는 좀 못 찾았어요.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 87조 사항인가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군인은 국무위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직 군인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뭐 기재부 장관이든 환경부 장관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국방부 장관은 일반인, 군인이 아닌 굳이 구분 짓자면 민간인의 신분이에요. 근데 이재명이 말한 거는 뭐 민간인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군 경력이 없는 자를 안치겠다는 지금 그 말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따 우리가 후술할 뭐 법관, 변호사 그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뭐 법관을 안치던가 임용고시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뭐 선생님을 안치던가 이러한 관점인데 이거 대한민국 완전 그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죠. 이거 그러면 본인께서 충성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앉힐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건데 국방 이거 헛웃음이 나오는 그런 네. 부분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군 장성 출신인데 바로 장관으로 직행하기보다는 뭐 정치권 생활이나 민간인 생활을 조금 단연간 거친 뒤에 하는 것이 뭐 좋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지금 군 장성 출신이 아닌 사람을 지칭을 하는 거라면 대단한 문제가 되죠. 아니 국방부 장관의 역할이 뭡니까? 기본권으로 인사권자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그러니까 군 장성들을 어떤 자리에 어떤 역할과 어떤 임무를 부여를 할지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또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방 정책을 수립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장교 출신 그러니까 어떤 군 내부의 규율과 규칙들 그리고 이 많은 이 내부 내규와 돌아가는 상황, 전통, 관례, 분위기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수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 역할을 어떻게 수행을 하죠? 그러니까 전혀 가능하지가 않은 지금 전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가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이제 스트릿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운동권 출신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험 출신 제도권 이 제도권 이 출신들한테 좀 억한 심정이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네. 뭐만 하면 다 비전문가 출신들을 쓰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문재인 정권 때도 그 의대 증원 얘기하면서 시민단체의 검증을 거쳐야 된다. 시민단체를 언급을 그때도 했었잖아요. 근데 시민단체 그 정권에 세금 먹고 살고 이 전문위원으로 이제 그 임명돼서 그냥 그 거수기 행사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그냥 이 기득권 정치인들의 그런 자녀들한테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와 결탁돼 있으니까 자꾸 시민단체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번에도 사실 국방부 장관 민간인 얘기하고 대법관도 지금 비법조인 출신을 안 치겠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우린 못 믿겠다. 우리 같은 비제도권 출신들 시험 못 봐가지고 조국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법고시 못 붙어가지고 그 자격 라이선스도 없이
교수하는 그런 분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제도권과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을 자꾸 만연케 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가능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권만 하면 사건 사고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 말씀 드릴 수밖에 없죠.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할 수 있으면은 저기 변호사님은 공부 왜 하셨죠? 뭐 저는 뭐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 이 비법조인 그 대법관 임명 때문에 그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변호사분들이 많습니다. 삶이 빡빡해서 제가 여러 가지 카톡방에 툭툭 뿌렸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 얘 누구야, 이재명 왜 이래,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찾아보기 시작하다가 여기에 딸려오는 게 국방부 장관은 뭐 민간인으로 한다, 이거가 지금 딸려오면서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변호사 라이센스를 따서 실무법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는 그러한 뇌구조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좀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정부 부처가 한 17개 정도가 있는데 왜 국방부 장관만 예를 들었나, 이거 정말 안보 의식이 취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든 대법관이든 뭐 전혀 이 분야에 관련 없는 사람이 임명이 됐어요. 네. 국방부 국방부 장관을 예를 들어서 저를 국방부 장관을 지금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막 와가지고 K9 자주포 뭐 이렇습니다. 이러면 그게 뭐야?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에요. 저희 뭐 스텔스기 어쩌고 그게 뭐야? 이렇게 그냥 물어만 보다가 한 2년 지나갑니다. 대법관들도 똑같아요. 대법관들을 법을 모르는 사람을 안 치면 뭐 육법에 대해서 헌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럼 그게 뭐죠? 이러면서 지나가니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직장생활 진짜 안 해본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그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 법안을 발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회에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데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로스쿨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법고시는 그냥 법조인으로서의 그런 자질과 지식만 평가한다면 이 로스쿨 제도는 정성 평가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뭐 사실 변호사라고 해서 다 같은 형법만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사 중에서도 뭐 이제 이혼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고 뭐 특허 관련된 내용들을 다룰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반영하고자 로스쿨이 만들어진 것이고, 다만 다양성도 좋지만 기본적인 법률 소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변호사 시험을 거쳐서 법률인 자격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고 로스쿨 제도까지 다 비껴간 상태에서 아예 법이랑 관련이 없는 문외환을 데려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가 납득을 하겠으며, 그러면 사실 웃기지 않습니까? 1심, 2심은 법관 출신들이,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들이 판결을 하는데 정작 대법원에 가니까 법조인 아닌 사람이 이거 결과를 뒤집어 버린다? 이게 대체 무슨, 그러니까 이런 막장극을 펼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이고. 뭐 이미 법에 일단은 처분권주의라는 게 있어요.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판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주장도 안 했는데 판사님이 여기저기서 막 끌어와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사자가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판사님이 내가 사회생활을 안 해보고 법대만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러면 전문 심리위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회 전문가들한테 전문 심리위원을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더 하는 거예요. 이게 민사소송법에 이미 이러한 촘촘한 제도들이 다 있는데, 그렇죠.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께서 그 실무법을 언제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재판을 안 해봤으니까 지금 딴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장판사도 못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실무법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법적인 이제 용어들이 정말 어렵잖아요. 왜냐면 대변인님도 제가 알고 있지만 옛날에 그 법조인은 아니시지만 법 관련 공부하는 거 정말 어렵다고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비전문가가 이제 뭐 대법관이 되고 이런 세상이 오면은 어떻게 나라가 될까 이제 조금 우려스럽고. 제가 이런 관점에서 법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도소에서 전가 수가 많을수록 법이 제일 많이 알아요. 그 영화에서 보는 게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전가 막 15범 이런 분들이 막 법에 빠삭하십니다. 그러면 특히 절차적으로 빠삭하고 판례 번호까지 외우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당사자니까요.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